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1위 기업마저 부도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 파장이 업계로 또 금융권으로 중국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이젠 중국 차례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중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 과연 현실화가 되는 것인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하셨고요. 잠시 후에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비구이위원. 네. 사실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에요. 생소한 예. 기업인데 공시에서 현재 회사채 상환의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좀 기괴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괴한 부분이요? 네. 제가 국내외 언론을 통해 가지고선 관련된 보도를 지금 접하면서 너무나 의문스러운 것들이 많아 가지고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홍콩 증권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매 분기별로도 보고를 내지만 그리고 연도별로도 또 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중국이 부동산과 그리고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고요. 정부의 방책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도 홍선이라 그래가지고선 3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각 기업들을 살려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좀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은 더 관리를 심하게 할 거냐 하는 4당 관리라는 체제로 또 분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비그웬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성적표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 정부에서 나타난 그 기본적인 제시 조건을 보면은 자산 부채 비율을 70%가 넘지 않을 것, 그리고 순 부채율이 100% 넘지 않을 것, 그리고 현금성 자산과 단기 부채율의 비율이 1보다 커야 한다는 3가지 지표가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홍선인데요. 코로나 상황, 그러니까 2021년에서 2022년 동안 70대 30이었던 그 비중이 4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과 대도시와 그리고 3선, 4선 도시의 비율이 5대 5에서 7대 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모범생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또 그런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렇게 모범생적인 평가를 받았던 업체가 채무 불이행을 한다.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게요. 예, 특히 우리가 이제 자금을 융통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역내와 역외로 보통 중국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역내인 경우는 이제 중국 국내 자료를 보면 되니까 뭐 문제가 없지만 역외에서는 주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콩 증권 감독 당국에서는 그 보고서를 굉장히 상세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많은 업체들로부터 어떤 회사채를 발행할 때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그런 증거 자료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6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그 비구이웬 벽계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음하기 좀 힘드니까 이 벽계원에서 자금 융통을 한 걸 보니까 모두 104억 달러예요.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4%에서 8%까지 다양하게 돼 있고 기간은 보통 짧은 거는 2년에서 긴 거는 10년까지 돼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번 8일 날 돌아왔던 채무의 어떤 변제 그 금액 자체가 2,250만 달러. 금액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3조 3조 위안의 총 자산을 갖고 있는데 전체 부채 비율이 1조 2천억 위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0%를 만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냐? 제가 봤을 때 자료상으로 나타났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달러 환율의 변동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벽계원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변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환율을 강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1년 전까지만 해도 환율을 6.53 정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7.33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리고 비교안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올해 가장 높았을 때가 16.3원이었었는데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8.33, 0.83 홍콩 달러예요. 1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동전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라고 했는데 그 답은 바로 JP 모르건에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JP 모르건이 8일 날 발표를 하면서 비구엔의 어떤 채권 불이행에 대한 유예 기간을 30일을 주는데 이 30일 기간 동안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국가가 나서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 변제의 어떤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104억 달러의 회사채 발행의 주관사가 바로 JP 모르건입니다. 그리고 일부분 요번에 들어왔던 2개 뭐 갚지 못했던 거는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UBS 거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는 골드만삭스에서 발행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을 하면서 회사 자체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못했다. 왜? 20%의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구엔 주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90% 정도가 하락, 최고점 대비해서 내려왔고요. 1년 대비로 보게 되면은 거의 반토막 이상 난 거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박상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모범생 기업이 어쩌다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였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환율의 급변동에 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홍다 사태도 거쳤고 이번에 비구 위안 앞서 이제 벽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동일하면 벽개원 같은 경우에 어떤 한 기업의 문제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번 사태는 결국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중국의 부채 리스크 자체가 결국 현실화되는 과정 속으로 사실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가 알려져 있는 뭐 지방정부 부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밑에 있는 소위 이제 그림자 부채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림자 부채라는 건 주로 이제 지방정부들이 뭐 인프라 투자 개발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페이퍼 컴퍼니 쪽에서 채권이라든지 이제 은행 조달들을 해왔었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의 침체 또 어떤 중국 정책 기조의 어떤 전환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문제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화들짝 놀랐냐라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런 비유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달리는 자전거였다라고 보면 자전거가 계속 달리게 되면 부채 문제가 그러니까 성장을 계속하게 되면 부채 문제는 사실은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데 지금 여하거나 중국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성장률 자체가 예상 밖으로 크게 둔화가 됐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 뭐 미중 간의 갈등 문제 뭐 또 중국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이 들어오면서 결국 뭐 공동부유니 국제민퇴니 하는 정책을 가지고 조금 사회적인 색채로 사실은 이게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내수 경기 자체가 워낙 죽다 보니까 결국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결국 이 부채 문제가 결국 불거졌다라는 부분에서 단순하게 이번 문제 자체를 비구 위한 또 어떤 부동산 개발 업체의 하나의 어떤 부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90년대 일본의 버블이라든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급으로 사실은 좀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구의 위안 사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분위기 좀 전해드리신 게 있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뭐 그 비구의 위안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뭐 농성을 벌이는 모습도 좀 비춰지고요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1, 2선 도시에서의 어떤 아파트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개발상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역에는 3, 4선 도시의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7대 3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작업 중인 그 프로젝트는 모두 7,000개 정도 되니까 헝다 사태가 있었을 때가 한 700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4배 위기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근거가 아마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헝다와 비교를 하는 경우 있는데 헝다하고 비교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회사입니다. 비교하는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과 부동산
개발? 물업이라 그래가지고선 관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예, 식으로 하면 예. 그냥 관리사무소 정도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주력을 했던 회사고 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발생이 여기저기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산업 내에서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제 환홍의 상태에서 터진 결과다라고 또 볼 수 있겠지만 예. 우리가 이제 시차를 가지고 몇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일 날 그 두 개의 그 회사채 채무 불이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당일 날 오후에 JP 모건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사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9일 날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이건 시한폭탄과 같아. 나 같으면 중국에 투자 안 한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끝장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비구안이가 밖에서 돈을 아무리 융통을 하려고 그래도 설상가상이 된 거고 불난데에다가 기름을 분 격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주가도 그렇게 폭락을 하게 된 것이고요. 주가 폭락에 대한 달러화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달러화의 평가 절하도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분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헝다라든지 완다 사건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거는 어떤 재무 구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홍콩 그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연도 보고를 보게 되면은 이게 4월 28일 날 나왔습니다. 예. 4월 28일까지 문제가 없던 회사가 불과 석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그 외의 변수를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홍콩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회사다, 모범적인 어떤 운영을 해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국내에서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반발이 심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비고위원회 자산 규모가 300조로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예, 아마 예. 그런데 지금 이자 규모는 300억 원. 뭐 사실 0.1%도 안 되는 그런 규모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부채라는 경우면 부채가 네. 지금 파이낸스 타임즈 이런 걸 보면 한 2천억 달러 정도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자는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거고요. 결국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또 저희가 아까 이제 교수님이 재무 구조가 자체가 탄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 회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건 하나 뭐냐면은 과연 미분양된 재고 물량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과연 그것이 정확하게 평가손으로 환산이 됐다든지 이러한 정확한 어떤 회계적인 문제가 정확한지를 정확히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쪽의 재무제표를 100% 신뢰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비구위원회 이 사태 자체가 사실은 헝다처럼 또 구조조정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자칫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 자체는 결국 이 사태가 금융권으로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전이가 될 건지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사실은 이러한 표현을 좀 썼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질서 있는 신용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질서 있는 이란 표현 자체는 서방 국가는 다르게 중국은 그 금융권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제도권, 관치금융 비슷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부 통제하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은행이 어느 정도는 이제 부실 자체를 상당히 막아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느 한도를 지나게 돼서는 당연히 이제 뭔가 문제가 터질 거고요. 최근에 당장 이제 신탁 회사들 자체가 부동산 투자에 했던 것들이 손실이 나니까 지금 상환을 못 해주는 이러한 사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실이 일부 은행 금융권으로 전이되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중국 사태, 지금 최근의 사태의 어떤 본질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자체를 중국 정부라든지 금융권이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느냐. 물론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가 여기서 더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될 거고 손실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고 예.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금융권으로 전이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조금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지만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미국의 서프라임과 같은 사태로까지도 사실은 확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은 여전히 좀 있다라는 쪽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이라는 산업 자체가 대출로 돌아가는 산업이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권으로 그 위기가 옮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콩의 그 연도 보고를 보게 되면은 PwC가 회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은 JP 모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골드만삭스 아니면은 UBS가 나서서 발행 주관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이제 기본 전제고요. 두 번째로는 104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달러화 표시 채권 자체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달러를 조달을 했을 때 중국의 환율은 6.3 유엔이었어요. 그러니까 1대 6.3엔이니까 환율이 굉장히 괜찮은 상태에서 빌린 거거든요. 그때 특히 JP 모르간은 돈을 엄청 싸들고 비구안을 찾아갑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의 자료를 보게 되면 33억 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때 상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채권에 대해서 4년에서 10년 만기 이자율은 2.75%에서 8%.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의 채권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함정이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JP모건사가 주관사임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이 비고안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아주 내일이라도 망가질 회사처럼 얘기했다라는 것은 예. 좀 문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태가 비고안은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정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더 심각한 거는 이 회사 이외에 2, 3, 4, 5, 6, 7, 8, 9, 10위 업체들의 그 만기 도래가 곧 닥치는데 이 회사들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 모든 회사를 살리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비고안만 살리고 갈 수 있느냐? 또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퇴양난의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JP 모건이 지금의 위기에 좀 역할을 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 부분은 네. 제가 정확하게 코멘트를 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소위 말하는 음모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뭐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JP 모건 자체도 사실은 뭐 처음에 주관사를 하고 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 자체가 사실 이렇게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이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상당히 성장이라는 동력 자체가 상당히 꺼진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비구 위안을 받던 거하고 지금의 상황 자체는 상당히 좀 달라졌다. 뭐 생각과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JP 모건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좀 설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뭐 중국을 얼마 전에 악당으로 취급을 하고 중국이 뭐 시한폭탄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같이 엮어서 보게 되면 조금 미국 자본이 조금은 뭐 중국의 어떤 시장을 뭐 흔들 어떤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냐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실제 그것이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이제 이 얘기하고는 좀 별개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비구이 위안뿐 아니라 국유 기업까지 디폴트 위기감이 돌고 있는데요. 중국의 국유 부동산 기업인 위안양 네. 그룹 역시 지금 이자를 못 갚아서 채권 거래가 중단이 됐다고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유 기업을 뭐 가만히 둘까요? 중국 정부에서? 국유기업은 뭐 손 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간에 있었던 삼성 그 세 가지의 레드라인과 그리고 네 가지의 해결 방안에 있어가지고서 모두 문제점이 제시됐던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회사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위에서부터 10위까지의 회사의 채권 도래 만기 도래가 다음 달 중순에서 말까지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비구이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심을 했는데 오히려 업계 1위 업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가지는 충격파가 더 컸다. 비구이안은 21년까지는 업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선 지금은 한 3위, 4위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그 연도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상당히 내부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월급도 많이 줄였습니다. 문제는 지금
금융업 자체에서 가지는 불안감,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중국 정부가 그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라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를 지원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옥석 가리기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조 조정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또 경기에 상당히 충격을 줘야 되는 게 불가피한 부분들인데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충격을 주기가 저는 어렵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뭐 최악의 사태로 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지만 또 해결로 빨리 해결될 가능성도 사실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중국이 자신 딜레마인 부분들이고요. 뭐 이번 15일 날 사실은 상당히 좀 이제 중국 지표가 발표되면서 하나 조금 시장에서 깜짝 놀랐던 부분 자체는 예.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중단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청년 실업률이 지난달에 한 21%인데 왜 갑자기 그걸 중단했냐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7, 8월 달에 청년 실업률 자체가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졸 투입자들이 또 나오고 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지금 중국이 그러한 어떤 수치 하나 자체도 상당히 민감한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부동산 업체를 다 구조조정을 해서 그 손실 자체를 떠안는 이러한 정책을 간다는 거는 최소한 한 해 또는 두 해 정도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장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 이하, 거의 중국은 사실은 침체에 준하는 정도의 성장률을 사실은 기록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과연 중국 지도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특히 집권 3기에 들어와서 야심차게 지금 미국과의 어떤 그러한 갈등 관계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중국 지도부가 그러한 어떤 그 구조조정, 부실 채권의 처리 자체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갈 수 있고 그것이 자꾸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큰 최대 리스크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는 네. 좀 한참 전부터 나왔고 네, 그것의 맞습니다. 단적인 사례가 이번에 청년 실업률 발표 중단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이제 중국 차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 일본과 상황이 예. 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 전문가는 아닙니다. 중국 문제를 지금 계속 해오고 저희는 뭐 집안 내력이 계속 중국 문제만 해왔기 때문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많은데 청년 실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상의 문제를 제가 잠깐 언급해드리겠습니다. ILO 기준에 의하면은 주당 10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지 취업이 된 것으로 보는데 미국에서는 15시간, 프랑스에서는 20시간이 기준입니다. 근데 중국은 주당 1시간입니다. 그리고 16세에서 24세까지 평가하는 청년 실업률 중에는 농민공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농촌에 있는 청년들은 포함되지 않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의 그 경제학자들 그리고 통계학자들이 한 46%의 실업률이다. 절반은 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올해 졸업자가 1,120만 명 정도 됩니다. 1,120만의 절반이니까 거의 뭐 6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실업에 이제 직면했다라는 건데 예.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은 오히려 더 심각하다. 지금 중국에는 탕핑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놓고 예.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 내주에는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선 모든 거가 다 짜증스러운 거예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룬이라는 겁니다. 룬은 뭐냐? 네. 중국을 떠나겠다라는 겁니다.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상해에서 이민을 전담해 오던 회사가 지금 조사를 받고 업무 중단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한 30만 명 정도의 이민자 자료가 있는데 그걸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중국 정부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기풍이라든지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다. 이것이 성장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문제들이 크지 않을 겁니다. 과거 같은 성장을 하게 되면. 근데 지금 성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원이 터지고 있는 상태니까 예.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 청년 실업 발표 안 하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진위계수를 2002년도에 발표했다가 10년 동안 발표를 안 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서 18년 동안 잠깐 했는데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통계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세미나장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진위계수로 보게 되면 0.4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뭐 폭동이 일어나고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기입니다. 네. 사회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요. 네. 고용
상황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통 뭐 26%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련 자료를 보게 되면 32%로 잡는 부분도 있는데 GDP에 부동산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민중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 증대의 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서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CICC에서 나온 보고를 보게 되면은 1,000에서 1,500yuan,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월급 수준이 7억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7억 명이 20만 원, 30만 원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억대의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도시와 농촌 그리고 연안 지방과 내륙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다.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공급 과잉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공급 과잉이 누적되면서 오히려 소비를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은 기다리면 물건값이 더 싸지겠지 하는 그런 디폴팅 상황을 더 조장하는 기대 심리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깜짝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금리 인하만으로는 사실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결국 뭐 우리가 그렇게 항상 이제 과거 사례를 결국 들고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일본 이제 버블 붕괴, 물론 지금 중국의 어떤 집값의 그러니까 과열 수준이라든지 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일본과는 사실은 좀 버블 당시와는 설득한 차이가 있습니다. 90년대 같은 경우는 일본 도쿄 부동산 시가총액 전체가 미국 시가총액 3분의 1을 차지했으니까 뭐 그 정도의 지금 중국의 버블은 상태는 아니고, 또 이미 중국은 상당 부분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하향 안정이 됐었고, 뭐 일부 가계 쪽에서는 이제 뭐 이 상환도 하는 이러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뭐 일본 버블과 같은 상황으로는 전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림자 금융, 이게 거의 한 60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60조 위안. 이러한 것들이 결국 현실화됐을 때는 뭐 그래도 상당히 금융 위기와 같은 버금가는 수준으로 갈 텐데, 그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느냐라고 하면 일본도 그랬고 미국 금융위기도 당시 얘기도 그랬고 결국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결국 지금 민간이라든지 또 국유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 자체를 정부가 떠안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특히 이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결국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겠죠. 만약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 관리하듯이 우리도 이제 뭐 워낙 높고 그것을 뭐 해결하기보다는 관리하는 식의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만약 중국이 이러한 부실을 계속 뭐 일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부실 조정을 하고 그냥 관리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장의 부담이 될 거고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장기 저성장 쪽으로 가는 그러한 어떤 문을 여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중국이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의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디 여력은 됩니까? 여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M2 통화량의 공급이 과도하게 많았습니다, 과거에. 그게 뭐 연원을 따지게 되면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것이 아마 합당할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4조 원이 들어갔는데 4조 위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승수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것이 이제 부동산 부분으로 연결됐고, 지금까지 중국이 처방해왔던 강심제 같은 뭐 약이라고 얘기하면은 통화 공급, 기간 산업, 부동산 뭐 부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도 먹혀들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7월 24일 날 개최됐던 정치국 그 상무 회의를 보게 되면은 모두 20조의 부양책을 내놓게 되는데 그 부양책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쿠폰이라든지 할인, 그리고 가전제품은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바꿀 시기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내구재에 대한 소비 여력이 지금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10일 월요일 날 중국에서 24개 조항의 외자 투자 유치를 위한 또 정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외국인 보고 오라 그런다라는 거. 그거 정책하고 현실이 맞지 않는 그런 결과입니다. 아마 지금 1억을 주고 10억을 줘도 중국 가려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 아무 데서나 사진 찍어도 간첩이 될 수 있고 누굴 만나도 간첩이 될 수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책 실패다. 정책이 굉장히 시장적인 어떤 수요와 환경을 대변하지 못하고 예.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어떠한 처방도 지금 백약이 무효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려내야 되는데 도려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 충격을 묻고 가면은 성장이 안 될 것이고 예. 성장을 하기 위해선 덮고 가야 되는데 덮고 가려니 이 문제는 계속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예.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시진핑이 아주 막 과감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무슨 얘기도 했냐? 나쁜 짓을 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은 나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대만 문제냐, 남사군도에서 전쟁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극단적인 선택 외에는 지금 뭐 효과적인 어떤 방법은 없다. 이렇게 비춰집니다. 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뭐 주식, 환율 다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이죠. 예, 특히 뭐 주식시장도 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특히 이제 환이 사실은 제일 많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1,440원, 그러니까 오늘 연고점 수준에 거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 부분들인데요. 결국 그 지금 뭐 국내 경제 입장에서는 올해 성장 하반기 회복을 얘기할 때 가장 전제 조건이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대중국 수출이 회복이 될 거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보면 한은이 예상했던 뭐 1.5%의 성장률 달성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만약 중국이 이러한 상황이 교착 상태가 상당히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뭐 진짜 일부 IB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또다시 1%대에 머무를 거다. 그러니까 2년 연속 1%대에 머무르는 걸 우리나라가 역사상 없었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 자체는 결국 중국의 리스크가 우리나라로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전이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부 전이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원달러 환율 자체에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앞서 이제 말씀하신 위안화 환율이 이제 7.3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적 저항선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정부가 여기서 속도 조절은 나서긴 하겠지만 사실은 위안화가 떨어져야 될 요인 자체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위안화 가치 자체가 더 약세, 그러니까 위안 달러 환율 자체가 더 올라갔을 경우에 원 달러 환율 자체도 여기서 연고점을 넘어서 다시 1,35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부분 자체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외국인 입장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금융 부담으로 비칠 수 있는 우리나라 금융 부담에 비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사실은 제가 아까 뭐 가계부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팬데믹 당시에 부채 우리가 뭐 부동산 과열이 있었던 당시에 증가 속도로 지금 부동산 가계부채가 늘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저희가 팬데믹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에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 부채도 그렇고 기업 부채도 그렇고 가계 부채도 그렇고. 결국 그 부채 리스크 자체가 뭔가 계속 높은 수준에서 뭐 그래도 정부가 억제하면서 잘 관리를 했는데 그것이 외부적인 어떠한 충격,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국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럼 최악의 신호가 현실이 됐을 때는 그 리스크 자체가 당연히 국내로 전이가 될 거고요. 이제 그것은 결국 국내 부채 문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국내 경기에 상당한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중국 상황 자체가 그렇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녹록한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환에 대한 말씀 잠깐 좀 보충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한 3조 정도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용 범위 내의 외환은 한 4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최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소리지만 7.3이 마지노선이 아니다. 더 갈 거다. 그래서 8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환율은 신도 모르니까 뭐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외환 보유액이라는 든든한 뒷배도 이제는 그건 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최근에 우리나라 그 단체 관광을 6년 만에 전면적으로 이제 풀면서 기대감이 사실 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차이나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차이나 리스크 인내심과 맷집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인 어떤 소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한국 와서 소비 많이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태풍 독수리가 지나가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은 연안 지방의 대도시에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담보금도 있고 불법 체류의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가 홍수가 나가지고선 뭐 그렇게 썩 형편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침수된 집을 버리고 한국에서 관광한다? 제가 봤을 땐 그건 좀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힘들다.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뭐 지금 중국 리스크를 글쎄 방어한다는 게 기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수출 구조의 다변화라든지 뭐 이러한 또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부분 자체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고 사실은 중장기적인 과제인 부분들이어서 예. 그 부분은 사실은 뭐 계속 중장기적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이고 당장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자체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그 부채 리스크 자체가 국내로 사실은 전염되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부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정부가 조금은 다시 옥죄는 또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이러한 것들이 좀 사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전가림 호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